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첫날 시스템 먹통돼 체면 제대로 구겼습니다. 먹통이 된 것은 지난 수요일 오전 7시부터였는데 휴대전화 앱 코레일록 톡 열고 예매 버튼 눌러도 아무 반응 없었던 게 4-5시간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차표 구하려던 이용객들 100만 명 대기 순번에 기가 찼다고 하죠. 늘어난 연휴로 예매객이 몰리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는 게 코레일 설명인데 과거 예매할 때마다 먹통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 설득력 떨어집니다. 코레일 이래저래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카카오 서약서 받았는데 뒷말 무성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대목인데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사생활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거냐? 일부 직원들 반발하면서 언제 포렌식 당할지 모른다. 대화방, 카톡 삭제까지 했다고 하죠. 동의받는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이용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로 동의받았다는 구설도 더해졌습니다. 논란 커지자 카카오 기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다시 받는 것이고 이 서약만으론 묻지마 포렌식 될 리 없다며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면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 거친다는 거죠. 사생활 침해할 수도 할 리도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그 어떤 회사보다 노사 간 소통 잘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렇지 않은 듯 싶습니다. 슬기롭게 벽 허물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파 보기 이 시간에는 전대미문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 산업부 김동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결국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되면서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조만간 전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사단은 펨토셀이라 불리는 초소형 중계기를 기반으로 해킹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의 관리 허술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앞선 SKT 해킹 사태 당시 안전하다며 공격적 마케팅으로 주목받았던 KT였던 만큼 파장은 더 큽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김동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부터 일단 짚어보죠. 네, KT 망을 쓰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한 사건인데요. KT가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고객 362명이 피해를 받고 피해 금액은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11일 1차 수사 때보다 인원은 약 1.5배, 금액은 2배가량 늘었는데 KT는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 피해도 합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발생일은 지난달 8월 5일으로 2건의 무단 소액 결제가 있었습니다. 소액 결제는 8월 서서히 늘어나면서 27일엔 106건까지 뛰었습니다. KT는 지난 5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흔적은 못 찾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짚어보면 경찰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한 뒤에도 무단 결제가 계속됐다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은 지난달 1일이었죠. 지난달 1일에 KT에 통보를 했었는데요. 소액결제 피해를 분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인 2일과 3일에도 1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지난 5일이 돼서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나섰는데요. 최초 피해가 8월이었다는 점을 보면 한 달 만에 대응에 나선 겁니다. KT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KT는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통상적이지 않지만 스미싱 사례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숫자들이 모이면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9월 5일 날 잠정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관련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었는데 KT의 사건 축소 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 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까 멘트에 보면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하튼 소액 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KT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었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니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다시 말해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알려진 뒤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못 박았었던 KT였는데 끝내 고객의 유심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고 시인한 겁니다. 결국 김영섭 KT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고객들께는 100%의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전대미문의 어떤 그 해킹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피해 수법으로 거론되는 초소형 중계기 이건 뭔가요? 네, 간단히 말해서 휴대전화에서 신호를 보내서 수신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권역별로 커다란 통신사의 기지국이 있고 일부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작은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초소형 중계기인 펨토셀이란 장비가 쓰입니다. KT뿐만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쓰고 있는데요. 해커는 KT가 쓰던 펨토셀을 해킹해서 KT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뒤 따로 불법 기지국을 만들어서 여기에 접속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액 결제까지 이어진 만큼 추가 인증은 어떻게 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2명이 인천공항과 서울 영등포 일원에서 체포되면서 KT 내부 조력자 여부 등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연구실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 정도의 해킹인데 그런데 의아한 점은 유독 KT에서만 문제가 터졌냐 이 문제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KT에서만 터졌다는 게 의아한 점인데요. 일단 부실한 관리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펜토셀만 해도 2010년대부터 KT가 처음 도입해서 다른 통신사보다 많은 15만 7천 대를 활용해 왔지만 관리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 기사가 아니더라도 펜토셀을 설치하고 관리해온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인터넷에선 KT 펜토셀인 기가아토를 구해서 LTE통신이 잘 터지지 않던 집안 등에 설치했다는 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최근까지 거래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해커들이 관리가 부실한 틈을 파고들어서 KT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아니란 인식이 모든 사태를 좀 불러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KT도 SKT처럼 위약금을 면제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KT 대표를 면담하고 약속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의 어떤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위약금 면제까지 약속을 받으신 거죠? 약속 받았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소액 결제 피해를 완전히 막는 방법으로는 원천 차단이 유일합니다. 원천 차단하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KT는 이번 건에 한해서 원할 경우 복구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액 결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수수료로 걷어들이는 이익이 짭짤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좀 화를 불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통신사가 받는 소액 결제 수수료는 건당 평균 2에서 3% 수준으로 통신 3사가 챙기는 수수료만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결제 한도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렸고 이용 연령도 12살까지 내리는 등 이용 문턱을 대폭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인증 체계는 허술한 채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까지 비화하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시 개정을 통해서 생체 인증 등을 도입해서 이중 인증 체계를 강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돈 버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리가 말 그대로 잘 안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KT에선 서버 무단 파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인데요. 정부로부터 해킹 의심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KT가 관련 서버를 파기한 걸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 7월 정부가 LG U+와 KT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KT의 웹서버가 해킹 정황이 있다고 통보했었는데 KT가 해당 서버를 포렌식도 안 될 정도로 파기해버린 겁니다. 원래 교체 계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병행 예정이었던 계획을 통보 이후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KT는 새 서버의 효율이 좋아 필요 없어진 구형 서버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라면서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태를 대국민 사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은데 곧 국회 청문회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 국회 가방위원회는 통신사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KT와 LG U+ 대표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가 출석합니다. KT에게는 늑장 대처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되고요. LG U+도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정부의 각종 소비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받는 2차 소비 쿠폰과 지난해보다 많이 쓴 소비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관련 기사를 많이 보셨는데요. 최근 소액결제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KT가 청와대에 통신 관련 이전을 맡았다는 기사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다만 1차와 달리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 직접 수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 주 일주일간은 요일제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의 10% 248만여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준선에 걸린 국민을 중심으로 세금은 더 내는데 혜택은 없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 고액 자산가에 포함되는 경우 또 가구별 소득 기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7,5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앞서 4년 전 코로나 때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정부는 당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해 반발이 컸던 걸 고려해 이번에 10% 제외로 축소했다는 설명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1차 소비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를 받습니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입니다. 앞서 1차 지급분과 합치면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1차, 2차 소비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고 그 후엔 잔액이 모두 자동 소멸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용처는 신청자 거주 지역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1차 때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이번엔 매출 기준을 넘기더라도 농어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또 가구 소득 상위 10%가 아닌 지급 대상자인데도 소비 쿠폰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79만 명이 몰렸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는데요.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8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난해 월평균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에 유사업종이 없는 면지역 소재 점포만 해당됐는데 읍면지역까지 사용처가 780개로 늘었습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251곳도 사용처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앞서 받으신 소비 쿠폰으로 사용한 금액은 상생페이백 사용 금액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상생페이백은 소비 쿠폰과 달리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방식이 한정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주 지역과는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인데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을 비롯해 전국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롯데, GS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34개 브랜드를 제외한 곳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이 소비 쿠폰과 큰 차이점인데요. 또 사용기한이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훨씬 더 깁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 이전 작업을 KT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지난 7월 말 청와대 이전 주간 업체를 KT로 선정하고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주간 업체로 선정된 KT는 대통령실의 전화, 인터넷 등 유선 통신망과 서버를 비롯해 지하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까지 청와대 핵심 인프라 이전 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아직 날짜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연내에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취임 100일 기점이었던 이달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장시간 일반에 개방된 탓에 보안 문제와 개보수 작업에 시간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재난망 규모를 80여 개로 확대를 했는데 그만큼 관리와 보안에 필요한 작업도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존 청와대로 옮기는 데 있어 한 번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올해 안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독자 AI 확보에 주력하고 있죠. 앞서 외교부는 LG CNS와 손잡고 AI 비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SI 업계에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KT의 챗GPT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믿음도 청와대와 손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KT는 지난 7월 경기도 행정에 KT AI 믿음 2.0을 도입하는 사업을 따냈고 대법원과도 145억 원 규모의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KT는 청와대 이전 계약과 관련해 계약 여부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로 2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올 때 든 비용인 379억 원의 69% 수준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전 업체를 선정하고 청와대 사무실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2개월간 이어져 왔던 청와대 일반 관람도 지난달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그간 85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대통령 침실과 접견실 등 본관까지 모두 개방이 됐었는데요. 복귀가 완료된 뒤에 부분적으로 관람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이사,
결국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머리 숙였습니다. 967만 회원 둔 이 회사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4일. 결제 서버가 털리는 것을 보안업체나 회사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난달 30일이나 돼서야 파악됐고 신고는 이달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입니다. 회사 측 유출된 게 1.7GB라고 했는데 당국이 조사해보니 이보다 100배나 많은 데이터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없다고 했는데 이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카드 뒷면 세 자릿수인 CVC 번호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소비자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카드 매각 추진하고 있는 최대주주 MBK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습이 우선이겠지만 너무 쉽게 뚫린 보안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든지 최대 주주든지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최영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애경그룹 모태 사업인 애경산업 태강그룹에 팔았습니다. 이 회사 화장품 비누 팔아 매년 400억 이상 따박따박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기업들 군침 흘렸는데 4,500억 써낸 태강그룹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애경그룹 산업하라 받은 돈 빚잔치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 AK홀딩스, 제주항공 AK플라자 돕느라 주식담보대출 많이 받았습니다. 애경산업 판돈으로 빚 갚으면 유동성 위기는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주력이 된 제주항공 부채 비율이 600%를 넘어갔고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800억 원대입니다. 애경그룹 화학과 항공 중심 회사로 거듭나게 됐는데 애경산업하라 고비 넘길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